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초반 여자입니다. 6개월 전에 시동생이 결혼을 했었어요. 동서는 개인 사무실을 운영할 정도로 꽤 잘 나가는 변호사였어요. 아무래도 변호사다 보니까 시댁 집안에서도 상당히 높은 대우를 해줬었고 법에 관련된 문제들은 쉽게 해결해 줬었죠. 그러다 보니 가족들은 날이 갈수록 동서에게 잘할 수밖에 없었어요. 시모의 지인분들의 상담도 자주 해줬어야 했지만 그런 것들을 귀찮게 생각하지 않고 항상 본인이 겪은 일처럼 진지하게 해결해 줬었죠. 그런 동서를 항상 옆에서 지켜보면서 같은 여자가 봐도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었어요. 하지만 동서도 모든 게 완벽하지는 않았어요. 잘 나가는 만큼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항상 뒤따라오고 있었죠. 변호사가 법을 다루는 사람이지만 일종의 서비스직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과의 교류가 생기는데 여기에서 동서와 시동생의 마찰이 자주 일어났었고 여러 가지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사건 몇 개가 있었어요. 대기업 연구개발팀에서 일을 하는 시동생도 동서 집안의 대우를 받곤 있었지만 동서가 변호사라서 그런지 길을 못 펴고 지내는 것 같아 보였었죠. 결국 시댁에 모임이 있었을 때 시동생이 가지고 있던 불만들이 터져 나오면서 동서를 난감하게 만들었었고 좋았던 분위기는 상당히 심각해지고 말았습니다. 그런 모습을 지켜보던 남편이 결국 한마디 할 수밖에 없었어요. 둘 다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지만 그 분야에 서로 이해를 해주지 못한다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거야? 너는 가족들이 있는 앞에서 재수 씨한테 꼭 그런 식으로 말을 해야 되겠어? 한마디의 말실수가 얼마나 큰 상처를 남기게 되는지 몰라? 변호사라는 직업 자체가 의뢰인의 상담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건데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건데? 그러는 너는 모든 생활에 떳떳하다고 할 수 있는 거야? 다른 여자 직원들한테 한 번도 웃어준 적 없다고 자신할 수 있어? 형, 이건 그런 문제와는 전혀 다른 거라고. 이 사람이 보내는 시선은 남들과 온전히 직업적 문제로만 볼 수 없다니까. 내가 느끼고 있는 의심들이 잘못된 건 아니잖아. 이 사람의 행동하는 거에 문제가 있으니까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거라고. 몇 번이나 경고를 했었는지 형은 모르고 있잖아. 당신 정말 이럴 거야? 나 변호사야. 그리고 당신이랑 결혼한 아내라고. 그런데 내가 다른 남자들한테 웃음이나 파는 가벼운 여자로 생각하는 거야? 그 사람들한테 얻을 수 있는 게 뭔데? 당신이 봤을 때는 내가 그렇게 한가해 보여? 하루에 얼마나 많은 일들을 처리하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고생한다는 말 한마디 하기는커녕 남들한테 웃음이나 판다고 몰아가는 게 맞는 거냐고. 내가 이런 대우 받으려고 당신과 결혼했는지 알아? 서로에 대한 직업적인 부분에서는 이해를 해줘야지. 그럼 상담 온 의뢰인분께 정색하고 인상 쓰면서 상담을 해줘야 한다는 거야? 개인 변호사 사무실을 차리고 운영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당신이 아냐고. 나는 내일보다 항상 다른 사람 일 처리하기 바빠. 항상 힘들고 안 좋은 감정이 있어도 의뢰인의 입장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감정 조절을 하면서 하루하루 버텨오고 있는데 당신은 내가 남들한테 웃음이나 파는 가벼운 여자라고 바람 피우고 있는 것 같다는 쓸데없는 말이나 늘어놓고 있는데 우리 관계가 계속 이런 식이면 나는 당신이랑 오래 살지 못해. 아주버님이 방금 하신 말대로 당신은 내가 일하는 곳을 아무렇지도 않게 막 들어오지만 나는 그렇게 할 수도 없잖아. 그러니 회사 안에서 뭘 하고 있는지 알 수 없는데 당신이야말로 나 몰래 다른 여자들한테 웃음 주면서 바람 피우고 있을지도 모르잖아? 이런 식으로
서로에 대한 신뢰 없이 계속 의심만 하면 결국 우리의 관계는 남보다 더 못한 사이가 되어버린다고. 서로를 믿고 신뢰해야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건데 계속해서 의심할 거야? 시동생은 동서가 바람을 피우고 있는 것 같다고 의심하고 있었어요. 결혼한 지 6개월밖에 안 됐었는데 시동생은 뭐가 문제인지 동서의 행동에 대해 지적하고 있었어요. 신뢰가 가장 중요한데 결혼한 지 6개월밖에 안 돼서 서로를 믿지 못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시부모님께서도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중간에서 최대한 서로의 관계에 대해 좋게 풀어주려 했지만 이미 시동생과 동서가 각자 안 좋은 감정을 계속해서 쌓아와서 상당히 예민해진 상태라 쉽게 해결될 것 같지 않았습니다. 동서는 살면서 남편한테 가벼운 여자로 비칠 줄 몰랐다며 결국 참아왔던 눈물을 보이고 말았어요. 그 모습에 당황한 가족들 모두 동서를 진정시키기 위해 여러 가지로 좋은 말을 아끼지 않았지만 시동생은 그런 동서의 모습을 보면서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바람 피우다 걸리면 뼈도 못 추린다고 분위기를 더욱더 심각하게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결국 보다 못한 시모가 시동생의 태도에 화가 많이 나셨는지 목소리를 높이셨어요. 너 자꾸 이런 식으로 행동할 거야? 내가 그러지 말라고 분명 얘기했을 텐데 둘이 이혼이라도 할 생각이야? 작은 며느리가 우리 집안에 얼마나 많은 것들을 신경 써주고 있는지 몰라? 너 그거 병이다. 의처증 같은 거라고. 아무래도 작은 며느리가 너보다 훨씬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서 신경이 쓰이니까 네가 자존감이 떨어지고 며느리가 우월해 보이니까 남자들이 꼬인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럼 너도 지금의 위치에서 열심히 일해서 직급을 올리면 되는 거 아니야? 힘들게 고생하고 있는 자기 마누라한테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기는커녕 오히려 상처를 주고 있는데 나 같아도 결혼 생활 때려치우고 싶겠다. 어머님, 저 괜찮아요. 전부 다 제가 부족해서 그런 건데 어쩌겠어요. 좀 더 노력하면 제 마음을 알아줄 날이 올 거예요. 저는 언제나 한결같은데 이 사람은 아직까지 불안한가 봐요. 앞으로 좀 더 신경 쓸 테니 그만 뭐라고 하세요. 어머님이 화내셔봤자 오히려 좋아지는 건 하나도 없어요. 오늘은 너무 피곤해서 먼저 일어나도 될까요? 내일도 많은 스케줄이 잡혀 있어서 쉴 시간이 없거든요. 당신은 어떻게 할 거야? 같이 갈 거야? 아니면 더 있다가 올 거야? 남자 의뢰인이 한두 명도 아닐 텐데 하루가 모자랄 정도로 시간이 없겠지. 빨리 들어가서 쉬어야 기력을 보충해서 다음날 또 남자들과 쉬지 않고 상담하지 않겠소? 시동생의 마지막 말에 상당히 충격을 받은 동서는 무서울 정도로 얼굴 표정이 변했지만 시동생은 계속해서 동서에게 안 좋은 말들을 늘어놓고 있었습니다. 동서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는지 시댁에서 서둘러 빠져나갔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저희는 시동생에게 분노의 화살이 돌아가고 말았어요. 도련님, 방금 했던 말은 옆에 있던 저도 상처를 받을 만큼 큰 실수를 한 거라고요. 꼭 그런 식으로 말을 해야 속이 후련해요? 당장 가서 동서한테 사과하세요. 제가 왜 그래야 하는 거죠? 저는 느끼고 있는 그대로를 얘기한 것뿐인데요. 형수가 저희 부부 사이에 있었던 일들을 전부 다 알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도 그렇지. 어른들이 앞에 있는데 그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건 잘못된 거다. 그리고 정확한 증거가 있긴 한 거야. 작은 며느리가 바람을 피우고 있다면 네가 그런 증거물을 확실하게 확보를 하고 그런 말을 해야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말만 그렇게 한다고? 달라질 게 뭐가 있는데? 만약 정말 작은 며느리가 바람을 피우고 있다면 확실한 증거물을 가지고 와라. 나는 뭐 너한테 큰 소리 치고 싶은 줄 알아? 믿고 싶지는 않지만 네가 하도 그러니까 나까지 불안해진다. 너 정말 의처증 아니야? 의심병 같은 게 있는 거 아니냐고. 내가 봤을 때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될 정도로 상당히 심각한 것 같은데. 제가 직업이 뭔지 잊었어? 변호사야. 법적으로 걸리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조심하며 남자들을 만나고 있다고. 증거는 없지만 느낌상 확실하다고. 제가 봐도 시동생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듯 보였어요. 확실히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될 것 같았죠. 날이 가면 갈수록 심해지는 시동생의 행동이 큰 문제를 일으키게 될까봐 가족 모두가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본인은 정신적으로 아무 문제 없다며 동서가 바람 피우고 있는 현장을 잡기 위해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동서 내외의 관계가 좋아질 수 있는 방법은 시동생이 동서가 바람을 피우지 않고 있다는 확신을 주는 것밖에 없었고, 저희 가족은 시동생과 반대되는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동서가 바람 피우고 있다는 걸 받아들이기가 힘들 것 같았어요. 그만큼 가족들한테 잘했고, 6개월이 지나는 동안 한 번도 문제가 될 만한 행동을 보인 적이 없다 보니 바람을 피우고 있지 않다는 걸 더욱더 믿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시댁 집안에서 소란이 일어난 이후 한동안 조용한 듯 싶었는데 하나의 사건이 제 눈에 포착이 되고 말았죠. 식당을 운영하고 있던 저희 부부는 점심시간 때 정신없이 손님을 받으며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런데 동서도 점심 식사를 하러 나왔는지 사무실에서 함께 일하는 직원분들과 다른 식당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죠. 저희 식당과 동서의 변호사 사무실이 멀지 않은 곳에 있어서 가끔 저희 식당에서 백반을 시켜 먹을 때가 있었어요. 배달도 되기 때문에 동서 사무실에도 몇 번 배달 간 적은 있었죠. 남편은 주방에서 전적으로 요리를 하고 있는 반면 저는 카운터나 배달 일을 주로 하는데요. 직원들을 고용하게 되면서 저는 주로 식당 주위 동네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배달 일을 주로 합니다. 동서가 반대편 식당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정신없이 홀에서 일을 하던 도중에 배달 주문이 들어와서 남편한테 음식을 전달받아 스쿠터에 실은 뒤 출발하려고 헬멧을 착용하고 있는데 동서가 전화 통화를 하면서 식당을 다시 나와 어디론가 급하게 뛰어가더라고요. 워낙 시간이 없던 저는 배달을 해야 돼서 어쩔 수 없이 동서와 아는 척도 못하고 출발을 했는데 외제차 한 대가 동서 앞에 서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스쳐 지나간 저는 머릿속이 복잡해지기 시작했어요. 시동생이 말한 대로 동서가 외간 남자를 만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아는 사람인 건지 여러 가지로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된 저는 배달을 하고 돌아와서도 동서가 외제차에 올라탔을 때 어떤 상황이었는지 궁금해 일이 손에 잡히지 않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에 빠지고 말았죠. 시동생이 한 말들이 전부 다 사실이면 상당히 문제가 커지게 되는 거라 동서가 바람이 아닌 그냥 단순히 알고 지내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남편과 함께 집으로 돌아와서 아이들을 재우고 남편과 단둘이 있을 때 점심시간 때 배달을 하러 나가다가 동서를 봤었다며 그때의 상황을 침착하게 설명을 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별거 아니니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며 제가 모르는 외제차에 올라타면 무조건 바람이냐고 차를 운전하고 있던 사람이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괜한 오해는 문제를 더 키우는 거기 때문에 확실한 무언가가 잡히지 않는 이상 절대로 시동생에게 입 밖으로 꺼내지 말라며 남편은 일을 크게 만들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남편과는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일단 지켜보기로 하고 또 다른 기회가 왔을 때는 제대로 된 조사를 하고 싶었어요.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힌다고 정말 동서가 만에 하나 바람이라도 피고 있다면 그건 집안에 상당히 큰 충격을 안겨주게 되는 사건이 되는 거였죠. 그렇게 기회를 엿보고 있었는데 동서가 어느 날 점심시간 때 오래간만에 저희 식당에 직원들과 함께 찾아왔어요. 저는 동서를 반갑게 맞아주면서 주문한 백반을 내어주었고 점심 식사를 마친 동서는 저에게 가끔 혼자서 배달을 시켜 먹어도 되냐는 말을 꺼내길래 흔쾌히 받아 주었어요. 변호사 사무실이 워낙 가까웠기 때문에 크게 어려운 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점심 식사를 맛있게 하고 다시 사무실로 돌아간 동서와 직원들을 바라보고 있는데 건물로 들어가려는 동서가 또다시 누군가의 전화를 받았어요. 그리고 심각한 얼굴을 하면서 통화를 하고 있던 도중에 며칠 전에 봤던 외제차가 동서의 사무실 앞에 멈춰섰고 동서는 자연스럽게 그 외제차에 올라탔습니다. 식당 일이 거의 한가해진 저는 잠깐 외출을 하겠다고 남편한테 말한 뒤 헬멧을 쓰고 스쿠터에 시동을 걸었어요. 이미 출발한 외제차를 따라가기 위해 바짝 뒤쫓기 시작했고 신호가 걸리게 되면서 저는 외제차 옆에 바짝 붙을 수 있었습니다. 짙게 썬팅이 되어 있던 차라 창문을 내리지 못한다면 안에 누가 타고 있는지 모르는 상황이라 창문을 내려준다면 제대로 확인을 할 수 있었겠지만 상황은 제가 생각한 대로 따라주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어느 정도 따라가고 있던 도중에 다시 한번 신호가 걸렸고 운전하고 있던 사람은 남자였고 그 옆에는 동서가 앉아 있었는데 서로 손깍지를 낀 채 얼굴을 마주보며 사랑의 눈빛을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는데 신호가 바뀌자 외제차는 출발을 했고 저는 너무 큰 충격을 받아 따라가지 못한 채 그 자리에 멈춰서서 동서가 탄 외제차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받았던 충격은 저에게 처음 느껴보는 배신감을 안겨주었어요. 바람을 피우지 않는다고 확신에 찬 표정으로 얘기했던 동서가 저희 가족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거에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오고 말았어요. 그렇게 식당에 돌아와서 넋이 나간 얼굴로 들어서자 저를 본 남편이 무슨 일 있었냐고 물어보는 질문에 저는 두 눈으로 목격했던 걸 차마 얘기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입 밖으로 꺼내는 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지만 확실한 증거가 없는 상황 속에 동서가 잘못 본 거 아니냐고 발뺌을 하면 제가 오히려 역으로 당할 수도 있을 것 같아 남편한테는 일이 좀 힘들어서 기운이 빠진 것 같다고 대충 둘러댈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기회를 엿보며 제대로 된 증거물을 확보하기를 기다리고 있던 어느 날 점심시간이 되고 직원들이 저희 식당으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동서는 보이지 않길래 물어보니 사무실에서 해야 될 일이 있다며 나중에 따로 먹겠다는 말에 뭔가 느낌이 좋지 않다는 걸 알게 된 저는 남편한테 백반 하나를 준비해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리고 남편이 건네준 백반을 들고 동서의 변호사 사무실로
들어가게 되었죠.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동서의 이름을 부르려 하는데 깔깔거리며 웃는 목소리가 동서 상담실에서 밖에까지 울려 퍼지더라고요. 그래서 가까이 다가가 무슨 대화를 하는지 엿들으려는 찰나 상담실 문이 열렸고 눈앞에 동서와 눈이 마주치고 말았습니다. 제가 들어왔을 거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한 동서는 많이 놀랐는지 비명을 지르면서 저에게 연락도 없이 왜 왔냐고 소리를 지르고 있었어요. 그게 직원들만 밥 먹으러 왔는데 동서는 할 일이 끝나지 않았다고 하길래 배가 고플까봐 백반 하나 준비해서 왔지. 점심시간도 걸을 만큼 많이 바쁜 거야? 여기가 지금 형님 안방이에요? 이곳은 제가 일을 하는 곳이라고요. 한창 바쁠 시간에 사무실에서 청국장 냄새 풍기면 상담하러 오시는 의뢰인분들께서 기분이 좋으시겠어요? 형님이 가지고 오신 6,000원짜리 청국장 제 입에 들어가면 입에서 냄새 풍길 테고 그럼 의뢰인들이 저희 사무실에 또 찾아오고 싶겠냐고요. 지금 한창 상담 중이었는데 이렇게 업무 방해를 하시면 아무리 가족이라도 제가 기분이 좋겠어요. 의뢰인 보는 앞에서 체면구기게 정말 너무하시네요. 여기에 10,000원 드릴 테니까 당장 나가세요. 제가 경고하는데 앞으로 제 허락 없이 사무실에 발도 들이지 마세요. 한 번만 더 이런 식으로 행동하시면 그땐 제가 잘 아는 법대로 일 처리할 테니까 가족들끼리 괜히 얼굴 붉힐 일은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음식 중에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청국장이라고요. 동서는 제가 보는 앞에서 건네받은 청국장을 화장실 변기통에 전부 부어버린 뒤 물을 내려 버렸어요. 그리곤 빈 그릇을 다시 건네주면서 빨리 나가라고 화를 내고 있었습니다. 상당히 예민하게 반응하는 동서의 태도에 저는 기분이 나쁘다기보다 상담실 안에서 나오지 않는 그 사람이 더 궁금했었어요. 확실히 저에게 들키지 말아야 될 무언가가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확실하게 들면서 상담실 안을 확인해 봐야만 했죠. 저를 보며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는 동서를 대응하면서 변기에 청국장을 부어버린 거에 대해 화를 내기 시작했고 제가 소리를 지르자 동서가 예상하지 못한 반응이 나와서 당황했는지 뒷걸음질 치기 시작했어요. 저는 계속해서 삿대질을 하며 밀어붙였고 상담실 안에 계신 의뢰인분께 죄송하다는 말이라도 해야 될 것 같다면서 문을 활짝 열어 젖히려는 순간 동서가 악착같이 막아서며 저를 강하게 밀쳐버렸어요. 동서의 힘에 밀려버린 저는 결국 넘어져서 이성을 잃어버려 상담실 문을 강제로 열어 젖히려는데 그 타이밍에 동서의 직원분들이 들어오면서 저를 말리게 되었고 끝내 상담실 안에 있던 사람의 얼굴을 확인할 수는 없었습니다. 동서의 태도에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와 버린 저는 절대로 그냥 넘어가고 싶지 않았어요. 무조건 밝혀내서 확실한 증거물들을 확보해내기로 결심하게 되었죠. 참을 만큼 참았던 저는 핸드폰을 들어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했고 그렇게 동서의 모든 걸 파헤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도움을 요청한 지 며칠의 시간이 지나는 동안 동서는 단 한 번도 저희 식당에 와서 자기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 용서를 구하지 않았고 제 화를 더 크게 키우고 있었죠. 그리고 기다리던 증거물들이 하나둘 도착하게 되자 저는 가족들 모두를 식당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시동생과 동서의 관계는 여전히 좋지 않았는지
서로 얼굴조차 마주 보고 있지 않더라고요. 이런 관계를 하루라도 빨리 정리해주기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동서의 실체를 밝히는 것밖엔 없었죠. 다 모이셨으니 지금부터 제가 그동안 무엇을 했는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도련님이 동서가 바람을 피우고 있다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얼마 전에 제가 이상한 장면을 목격해서 뒤쫓아 가봤는데 차량 안에 타고 있던 어떤 남자가 동서와 손을 잡고 있더라고요. 저 혼자 목격했던 장면이고 제 눈에 들어왔던 현장을 증거물로 남겨두지 못해서 기회를 엿보고 있었는데 때마침 동서 사무실에 누군가 상담을 왔다고 하길래 남편한테 백반을 준비해달라고 부탁한 뒤에 사무실로 올라갔었죠. 분명 다른 남자가 있다는 걸 확신했기 때문에 저는 증거를 확보해야 될 것 같아 사무실로 들어간 거지만 저를 본 동서가 악착같이 저를 막아서더라고요. 그때 확실하게 알 수 있었던 건 동서가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거였고 직원들이 들어오는 바람에 저는 더 이상 상담실에 있는 사람을 확인하지 못한 채 사무실에서 나와야만 했어요. 그런데 동서는 제가 이 동네에서 어떤 사람인지 제대로 파악을 못한 것 같은데 저에게는 눈이 한두 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부탁을 했죠. 제가 알고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아는 지인들까지 총동원해서 동서의 뒤를 밟았어요. 동서는 전혀 모르고 있었지? 왠 줄 알아? 항상 흔히 마주하는 사람들이 동서의 뒤를 조사하고 있었을 거라고 누가 생각했겠어. 여기 제가 받은 증거물들이에요. 저처럼 배달 일을 하시는 분들이 그동안 동서의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 두 팔 걷고 도와주셨죠. 동서의 모든 일상들이 전부 여기에 담겨 있으니 한번 확인해 보세요. 동서가 저를 밀치는 순간 그냥 넘어갈 수 없을 것 같다고 판단한 저는 제가 알고 있는 배달원 분들을 동원해 동서의 뒤를 밟아주길 부탁했어요. 제가 배달하는 스쿠터는 동서가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뒷조사한다는 게 밝혀질지 모르겠지만 다른 배달원 분들은 동서가 모르는 상황이라 뒤에서 지켜보고 있다는 걸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죠. 그렇게 한두 개의 증거물들이 모이기 시작했고 나중에는 몇십 개나 되는 증거물들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저 혼자서는 모든 걸 밝혀내기란 쉽지 않았겠지만 배달 일을 하시는 분들의 도움으로 동서의 실체를 밝혀낼 수 있었고 상상도 못한 방법으로 접근한 걸 뒤늦게 파악한 동서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증거물 중에 제일 결정적인 영상을 재생시키자 시댁 식구들은 경악을 했고 동서는 엎드려 싹싹 빌기 시작했어요. 저도 몇 번이나 확인해 보면서 큰 충격을 받았을 만큼 동서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었죠. 시동생의 직감대로 동서는 어떤 남자를 만나고 있었는데 상담실에서 절대 나오지 않고 있던 사람은 다름 아닌 동서의 친딸이었어요. 그리고 그 딸의 친아빠도 함께하고 있었죠. 시동생과 결혼을 하기 전에 생긴 아이였고 한참 지난 일에다가 헤어지기까지 했었는데 동서가 잘 나가고 있다는 거에 친아빠라는 사람은 자기 자식을 데리고 사무실을 찾아온 거였죠. 지금의 가정을 무너뜨리겠다며 지속적으로 돈을 요구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실 안에서 깔깔거린 사람은 그 남자와 새로운 살림을 차렸던 여자도 상담실에 있던 거였죠. 이런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던 가족들은 경악을 했고 그렇게 가족들 몰래 계속해서 돈이 지출되고 있었습니다. 차에서 그 남자와 손을 잡았던 이유,
그리고 서로 주고받았던 시선은 그 남자가 가정을 깨버리겠다는 말 때문에 모든 걸 참고 있었던 거였죠. 변호사인 동서가 모든 일들을 쉽게 해결하지 못했던 이유는 시동생과 새롭게 꾸린 가정을 무너뜨리고 싶지 않기 위해서였지만 모든 사실이 저에게서 밝혀지고 말았던 거였죠. 동서는 사실혼 관계에 있을 때 태어난 아이였고 친부의 호적에 올라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남자와 함께 살고 싶은 생각도 없다며 지금의 가정을 깨고 싶지 않다고 했었지만 이미 시댁 식구들은 동서의 행동들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결국 시동생 입에서 이혼하자는 말이 나왔고 동서는 주저앉은 상태에서 눈물을 흘리고 말았어요. 혼자서 모든 걸 해결하려 했지만 역부족이었다는 걸 뒤늦게서야 깨닫게 되었던 거죠. 사무실에서 저에게 난리를 쳤던 이유를 물어보니 자기도 모르게 너무 당황스러웠고 저를 최대한 빨리 밖으로 내보내고 싶어서 그런 거였다며 죄송하다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렇게 동서와 시동생은 서로 이혼을 하게 되었고 모든 사실을 숨긴 채 결혼한 부분에 대해 고통을 받게 된 시동생은 동서를 상대로 정신적인 손해배상과 결혼을 하면서 지출된 모든 금전적인 부분에 대해서 보상 요구를 하게 되었어요. 동서는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 뒤에서 모든 걸 바로 잡으려 했지만 과거에 자신이 잘못 선택한 인생을 지우기에는 상당히 많은 것들을 벌려놓은 상태였어요. 그런데 이혼한 뒤 알게 된 또 다른 문제점은 동서가 임신을 한 상태였는데 시동생은 뱃속에 있는 아이가 자기 아이가 아니라고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았지만 동서는 시동생의 아이라고 확신하고 있는 중입니다. 과거에 만났던 남자한테 아이를 떠맡기고 자기는 새로운 인생을 살려고 계획한 것도 화가 나는데 뱃속에 있는 아이가 시동생의 친자식이라면 정말 생각 없는 여자인 것 같아요. 산부인과에서는 아이가 태어나 봐야 친자 확인이 된다고 하는데 그때까지 기다리는 것도 가족들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주는 거라 상당히 힘든 상태입니다. 시동생이 전 남자와의 관계가 없었냐고 솔직하게 물어보자 충격적이게도 없었다는 말을 하지는 못하더라고요. 법적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사기죄 등 변호사를 통해 해결을 하긴 했지만 10달의 시간 동안 받는 정신적 고통과 태어날 아이가 시동생의 친자라면 그것 또한 정말 큰 문제라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도움을 요청해 봅니다. 만약 친자라면 아이만 데려오는 게 좋을지 아니면 그 아이는 동서가 키우게 하는 게 맞는 건지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서는 다시 시동생과 재결합하길 원하는 눈치인데 시동생은 절대 마음을 열지 않는 상태예요. 살다 보니 이런 일도 다 겪네요. 여러분들의 삶은 언제나 순탄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안양에 살고 있는 30대 중반 여자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건 정말 아닌 것 같아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어요. 남편과 결혼을 하고 1년 만에 충격적인 일들이 제 눈앞에 펼쳐졌고 정말 정신없는 날들의 연속이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현재 집안 식구들의 행동에 대해 판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시댁에 처음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 형님 내외가 제 얼굴을 보자마자 결혼을 반대했었어요. 저는 이유도 알지 못한 채 어리둥절한 상태였었죠. 보통 결혼을 하려고 인사를 드리러 가게 되면 일단 서로의 분위기를 살핀 뒤 궁금했던 점들에 대해 질문하고 답하는 식으로 서로를 알아가는데
형님은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 앉은 순간부터 저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나타내셨고, 그로 인해 집안 분위기는 정말 안 좋아지게 되었었죠. 형님이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닌데 문제를 제기한다는 건 시부모님을 무시하는 행동이었습니다. 시모는 형님의 말투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셨어요. 결국 첫 인사를 가게 된 날, 저는 형님 내외와 시부모님의 인상이 일그러지는 모습을 봐야만 했어요. 정말 중요한 날이었는데 집안 분위기가 결혼을 갈등하게 만들었습니다. 첫째, 너 혹시 서로 알고 있는 사이인 거야? 아니지? 그런데 어떻게 초면인 사람한테 그런 식으로 행동할 수가 있니? 너 때문에 우리 집안의 안 좋은 이미지를 가지게 돼서 내 아들 결혼식에 문제가 생기면 책임질 수 있니? 제가 왜 책임을 져요?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말도 못하나요? 한 식구가 되려면 아버님, 어머님만 결정하시면 안 되잖아요. 내가 며느리를 받아들이려는 기준을 삼는 건데 왜 네가 참견을 하려는 건데? 분위기 흐릴 거면 방에 들어가 있거라. 어머님, 제가 이 집에서 일을 제일 많이 하는 입장이고 직접적으로 부딪혀야 되는데 당연히 저도 의견을 내야 하는 거죠. 아직 대화도 나누지 못해봤는데 얼굴 보자마자 무조건 결혼 반대한다고 하면 어느 누가 우리 집안에 며느리로 들어오겠어? 형수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건 아니죠. 이 사람이 안녕하세요 한마디 했는데 마음에 안 든다고 인상부터 쓰시는 게 정상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도대체 뭐가 문제인데요? 잘못한 것도 없지 않나요? 일단 방에 들어가 있거라. 이유야 어찌됐든 시부모 앞에서 먼저 큰소리 친 건 첫째 네가 무조건 잘못한 거다. 왜 이 사람한테만 뭐라고 하시는데요? 마음에 안 든다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지. 지금 그거 가지고 이런 식으로 대하세요? 시부모님과 남편이 형님에게 큰 소리를 치자 아주버님이 화가 많이 나신 듯 형님을 데리고 방으로 들어가셨어요. 저도 갑작스러운 상황 때문에 많이 당황스러웠고 시선을 어디에다 둘지 몰라 난감하기만 했었습니다. 시모는 놀란 저를 진정시키며 미안하다는 말을 반복하셨어요. 저는 어색한 웃음으로 괜찮다는 표정을 지어 보였고 형님 내외가 방으로 들어간 뒤에야 제대로 된 대화를 이어나갈 수 있었네요. 시부모님께서는 침착하게 행동하는 저를 보며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그리고 결혼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을 하시면서 앞으로 좋은 발전이 있길 원하셨습니다. 그렇게 형님 내외가 간섭을 하지 않는 시간 동안 최대한 많은 대화를 나누게 되었고 이어서 저녁 식사 자리를 만들게 되었네요. 시모가 형님을 부르면서 저녁 상차림 준비를 요구하셨고 입이 산처럼 나온 형님은 주방에 들어가 준비해둔 음식을 식탁 위에 올려두기 시작했어요. 저는 주방 쪽이 신경이 쓰여서 계속 곁눈질로 보며 시부모님과 대화를 이어나갔습니다. 그런데 형님이 거실로 나오시더니 저를 주방으로 데리고 가서 살림을 잘하는지 확인해 보겠다는 말에 시모는 결국 쓴소리를 하시고 말았습니다. 형님은 단순히 어느 정도의 수준인지 확인을 해보고 싶었을 뿐이라며 반박을 하게 되었는데 저 때문에 계속 불화가 생기는 것 같아 직접 해소를 해드리기로 했네요. 그래서 형님과 주방으로 들어가 잘하진 못하지만 기본적으로 살림하는 모습을 보여드렸고 나쁘지 않다는 표정으로 음식 준비하는 걸 보여줬어요. 별거 한 것도 없었지만 더 이상 형님의 입에서 불만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 식사를 하면서 분위기를 풀어나가면서
서로를 조금씩 알아가기 시작했네요. 하지만 형님은 알 수 없는 표정으로 저를 살펴보고 있었지만 추가적으로 꼬투리를 잡지는 않았습니다. 다행히 상황이 진정되고 난 이후 끝은 좋게 마무리하고 시댁에서 나올 수 있었네요. 그동안 살아오면서 이런 경험이 처음이라 많이 당황스럽긴 했었지만 그래도 시부모님이 워낙 좋으셔서 결혼에 대해 큰 거부감은 들지 않았었네요. 저는 형님 내외를 보고 결혼을 하는 게 아니라 시부모님과 남편만 바라보고 결혼을 하는 거기 때문에 크게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추가적으로 문제가 생기지 않아 원만하게 결혼까지 할 수 있었고 정식적인 며느리가 되었습니다. 신혼여행이 끝나고 시댁에 가서 시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며 사온 선물을 꺼내 드리면서 형님에게도 준비한 선물을 건네 드렸는데 여전히 표정은 좋아 보이지 않으셨어요. 제가 드린 선물은 확인하지도 않으시곤 저에게 앞치마를 건네 주셨습니다. 아직 옷도 갈아입지 않은 상태라 어색한 미소를 띠면서 일단 편한 옷으로 갈아입고 오겠다는 말을 꺼내자 형님은 무작정 앞치마를 걸치고 주방으로 따라오라며 자리에서 일어나셨네요. 그러자 옆에 있던 남편이 뭐 하는 짓이냐고 버럭 소리를 지르면서 화를 냈어요. 이제 막 도착해서 정신없어 죽겠는데 형수님 진짜 왜 그러세요? 내가 이래서 선물 사올 필요가 없다고 했던 거였어. 도대체 뭐가 그리 불만이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 사람이 형수님 선물 하나 드리겠다고 신중하게 생각하고 고른 건데 확인도 안 해보시고 옆에다 툭 던져놓으면 그걸 보고 누가 기분 좋아하겠어요? 그런데 옷도 갈아입지 못한 상태에서 앞치마부터 걸치라는 게 지금 맞는 행동이에요? 여기가 군대도 아니고 왜 형수님이 분위기를 조성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저희 부모님께서도 아무 말 하지 않고 계시잖아요. 자기는 가서 옷부터 갈아입고 와. 그리고 엄마가 시키는 거 외에 아무것도 하지 마. 애들 오자마자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너희들 많이 피곤했을 테니 일단 들어가서 쉬고 있어라. 그리고 너 나랑 얘기 좀 하자. 시모는 테이블에 올려져 있는 앞치마를 형님에게 다시 건네주면서 자리를 옮겨 따로 대화하길 원하셨어요. 사람이 싫은 건 분명 이유가 있다고 생각했지만 저는 형님에게 싫은 행동을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고 따로 대화를 나누거나 개인적으로 마주한 적도 없기 때문에 형님의 행동은 시간이 지날수록 이해할 수가 없었네요. 아무래도 저에 대해 뭐가 불만인지 정확하게 따지고 들어가야 할 것 같아 기회가 될 때 형님과 진지하게 대화를 나누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시모가 마음 편히 쉬라고 말씀하시긴 했지만 저도 눈치가 있는지라 방 안에 있는 게 눈치가 보여 분위기 좀 살피면서 저녁 식사를 준비하는데 일손을 도우려 쓰러져 버린 남편을 뒤로 한 채 방문을 열고 나왔는데 시모의 방이 문은 닫혀 있었지만 형님과 나누는 대화 소리가 제 귀에까지 들려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걸음을 천천히 옮겨 방문 앞에 멈춰서서 시모와 형님의 대화를 엿듣기 시작했고 형님이 시모에게 하는 말을 듣게 되면서 제 기분은 상당히 안 좋아졌습니다. 지금 그게 이유라는 거야? 그래서 새 며느리가 들어오는 걸 반대한 거고 그렇게 청색하며 좋은 분위기를 다 망친 거니? 맞는 말 한 건데 왜 목소리를 높이세요? 제가 지금까지 어머님 댁에서 시집살이 하면서 온갖 잡일은 다 해오면서 살아왔었는데 동서가 들어오면서 서방님한테 재산의 일부를 떼어주겠다면서요. 저희한테는 그런 식으로 말씀해 주신 적 단 한 번도 없으셨잖아요. 서방님이 막내라서 그런 건가요?
아버님, 어머님 재산의 권리는 이제 두 분이 결정하실 일이 아니세요. 내가 그동안 피땀 흘려 모은 재산, 이제 막 시작하는 내 아들한테 일단 먼저 떼어주겠다는 게 그게 뭐가 잘못됐다는 거니? 그런 식으로 행동하실 거면 저도 더 이상 이 집에 붙어 있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리고 그런 건 저희와도 상의해야 될 문제 아닌가요? 아버지께서 단독적으로 결정하시는 건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제가 큰 아들인데 일단 저와도 상의를 하셔야죠. 종혁이 너는 지금 동생을 도와주겠다는 건데 어떻게 그런 식으로 말을 할 수가 있는 거니? 엄마 아빠가 도와준다는 게 그렇게 받아들이기가 힘든 거야? 전 재산을 주는 것도 아니고 부모로서 자식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 좀 도와주겠다는 건데 그걸 이런 식으로 집안 분위기를 망쳐? 너희들 보이는 못난 행동들이 오히려 역효과인 거 모르니? 애들 나오기 전에 표정 관리 잘하고 두 번 다시 이 문제로 상황을 안 좋게 만들지 말거라. 한 번만 더 새아가한테 안 좋은 표정 보이면 그땐 내가 가만두지 않겠어. 내 말 알아들었으면 가서 저녁상 차리는 거나 준비해라. 재산을 받으려고 들어왔으면 끝까지 잘해야지. 10번 잘하고 한 번 못하면 끝인 거야. 돈에 눈이 멀어서 집안 불화를 만드는 건 내가 절대 용서하지 않는다. 그동안 두 발 뻗고 편히 지내신 건 생각도 안 하시고 이런 식으로 저희를 대하시는 건 옳다고 생각하세요? 더러워서 안 받을게요. 형님은 집안이 떠나갈 정도로 목소리를 높이면서 방문을 박차고 나오셨어요. 시부는 어른 앞에서 버릇없이 행동했다고 흥분을 하셨습니다. 아주버님과 형님은 이런 분위기로 한자리에 모여 저녁 식사할 기분이 아니라면서 결국 집 밖으로 나가 버렸네요. 남편에게 전 재산을 주겠다는 것도 아니고 저희가 이제 시작하는 만큼 금전적으로 무리했다는 걸 아셔서 어느 정도 도와주겠다고 하셨는데 그걸 가지고 좋지 않은 상황으로 끌고 가는 건 확실히 잘못된 거였어요. 시모는 울분을 토해내시면서 며느리 하나 잘못 들어와서 집안 말아먹게 생겼다며 돈만 밝히는 형님을 안 좋게 생각하고 계셨네요. 남편도 밖이 소란스러워지자 잠에서 깬 듯 급하게 시부모님 방으로 달려와 분위기를 살피며 저에게 어떻게 된 상황인지 물어보길래 간단하게 설명한 뒤에 시부모님을 진정시켜 드렸습니다. 결혼을 하자마자 이런 식으로 전개가 흘러갈 거라곤 전혀 생각하지 못해서 어떻게 수습을 해야 할지 몰라 일단 주방에 들어가 준비하다만 음식들로 다시 저녁 준비를 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난 뒤 현관문이 다시 열리는 소리가 들렸고 형님과 아주버님께서 집으로 들어오셨네요. 앞치마를 한 채 형님과 얼굴을 마주하면서 음식 준비가 다 됐다고 얘기하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주방으로 걸어오신 뒤 만들어 놓은 음식들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 시부모님께서는 주방에서 음식 냄새가 풍기자 자리에 앉으셨고 형님도 언제 그랬냐는 듯 저녁상 차리는 걸 묵묵히 도와주셨습니다. 그렇게 침묵이 흐르는 저녁 식사를 하게 되었고 시부모님께서는 몇 숟갈 드신 뒤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아주버님께서는 남편과 따로 대화하길 원하셔서 다른 방으로 자리를 옮기셨습니다. 그렇게 되자 형님과 단둘이 남게 되는 상황이 발생이 됐고 처음으로 제가 먼저 형님에게 대화를 시도했어요. 좀 전에 있던 상황들 때문에 기분이 안 좋으셨는지 쉽게 입을 열지 않으시다가 저에게 한마디 하셨습니다. 동서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아버님 댁에서 10년을 넘게 지내오면서
온갖 굳은 일은 전부 다 하고 지내왔었어. 그런데 갑자기 서방님이 결혼을 하신다고 하는데 그것까진 좋았다 이거야. 하지만 딱 거기까지인 거지. 금전적인 도움을 받는 건 나를 무시하는 행동을 하신 거라고. 내가 이 집에 들어오면서 조금이라도 금전적인 도움을 받았던 것 같아? 단 한 번도 없었어. 그런데 서방님이 동서랑 결혼하고 싶다는 한마디 했는데 벌써 두 분이서 재산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 그전에는 이런 얘기 한 번도 한 적 없으셨는데 갑자기 금전적으로 도와주겠다고 말씀하시면 내가 기분이 좋았을 것 같아? 그래서 동서가 어머님 댁에 인사하러 왔을 때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아서 결혼 반대를 했던 것 뿐이야. 동서가 내 입장이었으면 아마 똑같이 행동했을걸? 지금 상황에서 시부모님은 나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셔. 어머님은 집안에 무슨 물건이 있는지 하나도 모르시고 전부 다 나에게 요구를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갑자기 분가한다고 말씀드린다면 분명 머릿속이 하얗게 변하실걸? 이 집안의 실세는 나야. 그러니 동서도 어머님이 금전적인 도움을 준다고 말씀하셔도 받지 않았으면 좋겠어. 시부모님 재산은 서방님이 단 한 푼이라도 가져가는 건 내가 용납할 수 없거든. 고생한 사람이 가져가야 하는 게 맞는 거잖아. 동서가 나랑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면 재산 문제는 입 밖으로도 꺼내지 말고 서방님한테 시부모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거 받지 말라고 전달해드리면 좋겠어. 그렇게 하지 않을 시 그에 따른 뒷감당은 책임져야 할 거야. 내 말 무슨 뜻인지 충분히 이해했지? 형님은 돈 욕심이 너무 과할 정도로 시부모님의 재산에 상당히 집착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시댁에 며느리로 들어오기 전부터 형님은 이미 시부모님 재산 전부를 물려받을 생각을 하고 500평 대저택 시댁에 들어온 거였어요. 그래서 돈에 대한 집착이 상당히 강했었죠. 시부께서 의류 사업을 꽤 크게 하시는데 아주버님이 그 밑에서 일을 도와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예민할 수밖에 없었네요. 남편과 저는 같은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지만 중소기업 월급쟁이라 큰 돈을 벌지는 못했었어요. 그래서 모아놓은 자금이 많이 부족했기 때문에 대출도 받아야 했고 좀 무리하긴 했었습니다. 남편은 부모님께 손을 벌리는 자체가 빚지는 거라며 도움받는 걸 원하지 않고 남편 손에서 해결을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시부모님께서 그런 남편의 모습을 보고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도와주기로 결정을 하게 되신 거였죠. 이렇게 시부모님과 형님 내외의 생각 자체는 너무 달랐고 계속되는 갈등이 서로를 멍들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아주버님과 남편이 따로 대화를 하려고 들어간 방에서 집안이 떠나갈 정도로 큰 소리가 오고 가며 입에 담지 못할 말들까지 주고받고 있길래 급하게 달려가 방문을 두드리자 남편이 나왔어요. 형은 나를 동생으로 생각하고 있긴 한 거야? 나보다 돈이 더 중요해? 그동안 부족함 없이 살아왔었으면서 도대체 얼마를 더 가져야 그런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는 건데? 내가 받겠다고 한 것도 아닌데 이제 막 집에 들어온 우리한테 돈 얘기부터 꺼내면서 서로에게 상처를 줘야 되겠어? 이렇게까지 해서 형이 얻는 게 뭔데? 나는 한 푼도 안 가질 거니까 형이 다 가져. 이 정도일 줄 정말 몰랐는데 형한테 너무 실망했어. 앞으로 형 얼굴 보는 일은 없을 것 같다. 그래야 서로 편하게 살지 않겠어? 내가 나타나면 아버지 재산 나눌까봐 잠도 안 올 거 아니야? 평생 그러고 살아. 남편은 시부모님께 집에 들어가 봐야 할 것 같다며 방에 들어가 가지고 온 짐을 전부 다 차에 실은 뒤
시동을 걸었습니다. 시부모님께서는 많이 당황스러워 하셨지만 남편을 말리지 않았어요. 지금 상황에 말려왔자 서로 얼굴만 더 붉히게 되는 꼴이라 시모는 저에게 나중에 다시 전화하겠다며 일찍 들어가시라고 차에 태워 보내셨네요. 그렇게 집에 오는 동안에도 남편은 화를 가라앉히지 못했고 집에 돌아와서도 한참 동안 술을 마신 뒤에야 마음을 진정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시모는 저에게 잘 들어갔는지 확인 전화를 하시면서 조만간 따로 만나길 원하셨어요. 그런데 시부가 아주버님과 목소리를 높이면서 싸우시는 게 수화기를 통해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불안한 마음이 들어 걱정돼서 남편에게 전화를 바꿔주려 하자 시모는 나중에 다시 연락하겠다며 전화를 끊으셨네요. 남편도 수화기를 통해서 시부와 아주버님이 다투는 목소리에 불안한 표정을 보였지만 이미 술이 많이 취한 상태라 저희는 어쩔 수 없이 집에 있어야만 했어요. 그날 이후 몇 달 동안 시댁에 가지 않았지만 시부모님과 따로 시간을 가져 몇 차례 식사를 하게 되었고 별일 없다는 말을 듣게 되었지만 표정은 행복해 보이지 않으셨어요. 시부모님께서도 제가 들어오면서 좀 더 집안 분위기가 밝아지길 기대하고 계셨는데 형님 내외의 속마음을 듣고 나서부터 심적으로 많이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명절을 며칠 앞두고 연락 한 번 하지 않으셨던 형님의 전화 한 통을 받게 되었고 시부모님께서 실종됐다는 충격적인 한마디를 듣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어떻게 된 영문인지도 모른 채 실종이 됐다는 현장으로 남편과 함께 급하게 찾아왔고 아주버님과 형님은 눈물을 쏟아내며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아주버님께 무슨 일인지 설명을 들으려 했지만 넋이 나간 상태라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눈앞에 바다만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형님에게 다시 물어보니 떨리는 입으로 사고가 나기 전의 상황을 설명해 주었고 그 말을 들은 남편과 저는 경악을 하고 말았네요. 한 집에서 얼굴 보며 지내다 보니 우리도 잘한 건 없다고 생각해 시부모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고자 바닷가를 찾았는데 우리가 잠깐 식재료를 사러 근처에 있는 마트에 걸어갔다 왔거든요. 그런데 장을 보고 돌아오니까 차가 물에 빠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미 물에 차가 반쯤 잠긴 상태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급하게 구조대에 신고를 했어요. 떠내려가는 차량 안에서 시부모님이 살려달라고 문을 두드리셨지만 열리지 않는지 결국 완전 침수가 되어버리고 만 거죠. 구조대가 이미 도착했을 때는 차량이 완전히 잠긴 상태였는데 시부모님께서 탈출을 시도하시려다가 실패를 하셨는지 문이 열려 있는 상태로 차량이 끌어올려졌고 시부모님께서는 바다에 휩쓸리신 건지 실종이 된 상황이었어요. 형님이 하신 말로는 먼 길을 온 상태라 피곤하셨는지 형님 네가 장을 보고 올 때까지 차 안에서 눈을 붙이고 계시려다가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지게 된 거라고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일단 정확한 사고를 조사하기 위해서 형님 네는 경찰에게 조사를 받고 있었고 저희는 바다에 빠져 실종된 시부모님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날씨가 너무 좋지 않아 더 이상 수색이 진행되기가 힘들어 철수 결정이 내려지면서 시부모님을 찾는데 많은 어려움이 지속되었네요. 결국 며칠 동안 차량이 빠진 주위로 수색 반경을 넓혔지만 시부모님을 찾지 못했고 경사로에 주차를 해놔서
차가 굴러간 것 같다는 결론이 나오게 되었네요. 차량을 멈췄을 때부터 이미 기어는 중립으로 되어 있었고 그것 때문에 피해를 입게 된 거였죠. 남편은 전부 다 아주버님 잘못이라고 분노하고 있었지만 오열하고 있는 형님과 아주버님은 결백을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시부모님이 세상을 떠났다는 판결이 내려지면서 모두에게 불행을 안겨주었고 형님네에는 시간이 많이 흐른 만큼 서둘러 장례 절차를 밟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시부모님을 찾지도 않았는데 장례를 왜 하냐고 집안 싸움까지 일어나게 되었네요. 하지만 계속해서 시간이 흐르자 남편도 점점 시부모님이 세상을 떠나셨다는 걸 받아들이려 하고 있었어요. 남편은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차량이 침수된 일대를 수색해 보는 게 좋지 않겠냐며 시댁에 찾아가 아주버님께 부탁을 했지만 남편 말을 들어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상황이 끝난 걸 계속 들추려는 게 세상 떠난 시부모님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면서 그만 장례를 진행하길 원하고 있었어요. 아주버님은 남편을 데리고 따로 대화하기를 원하셨고 또다시 형님과 단둘이 남겨지게 되었네요. 저는 어떻게 해야 좋을지 형님에게 의견을 물어보았는데 소파에 앉아있던 저에게 다가오시더니 제 몸을 발로 밀어내시면서 주방에 들어가 저녁 상차림이나 준비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형님의 돌발 행동에 너무 어이가 없어서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는데 형님은 시부모님이 세상을 떠났으니 집에 대한 소유권은 자신에게 있다며 제가 수발들길 원하셨어요. 안 좋은 상황인 걸 뻔히 알면서 권력을 행사하려는 형님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아 한 소리 하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형님이 또 다시 발길질을 하셨네요. 네가 지금 내 앞에서 감히 대들어? 시부모님이 세상을 떠나셨으니 당연히 내 말을 들어야 하는 거 아니야? 빨리 가서 저녁 준비하라고. 이 집안의 며느리로 들어왔으면 내가 시키는 걸 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제가 왜 형님이 시키는 걸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집에 대한 소유권이 형님에게 넘어간 거랑 며느리 역할이 무슨 상관이에요? 제가 형님의 며느리가 된 건 아니잖아요? 저에게 발길질 하신 거 당장 사과하세요. 다른 건 다 참아도 방금 저에게 하신 행동은 정말 참을 수가 없겠네요. 그리고 저는 솔직히 모든 게 의문투성이에요. 형님과 아주버님께서 재산 때문에 계획하신 거 아닌가요? 재수씨, 지금 말 다 했어요? 우리를 어떻게 보고 그런 말을 입에 함부로 담을 수가 있죠? 당장 사과하세요. 형수님이 먼저 사과하셔야 할 것 같은데 이 사람한테 발길질 했다며. 모든 게 형한테 넘어가니까 이제 눈에 뵈는 게 없는 거야? 아주버님은 집안 모든 소유권이 자신에게 넘어오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볼 일이 없을 거라며 두 번 다시 마주치지 않길 바라고 있었어요. 서둘러 장례를 진행할 거라면서 저희 부부와의 인연을 서둘러 끝내고 싶어 하셨습니다. 점점 분위기가 심각해지고 안 좋은 말을 주고받으면서 동네가 떠나갈 정도로 남편과 아주버님이 난리를 치고 있는데 갑자기 현관 비디오폰이 켜지면서 초인종 소리가 울렸네요. 저녁 시간이라 찾아올 사람도 없는데 무슨 일인지 싶어 비디오폰 앞으로 다가간 순간 경악을 하고 말았습니다. 며칠 전에 차량 사고로 실종이 되셨던 시부모님께서 비디오폰에 모습을 보여주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 뒤로 담당 형사분들이 동행하셨네요. 저는 서둘러 현관문을 열었고 문이 열리자마자 형사들이 아주버님과 형님을 체포했습니다.
그리고 형사분들 뒤로 시부모님이 들어오셨네요. 그 모습을 본 남편이 너무 놀랐는지 주저앉아 오열을 했고, 체포된 형님네에는 살아계신 시부모님을 보시고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모는 저희 부부에게 다가와 사고가 나기 전의 상황에 대해 설명을 해주었네요. 형님네가 시부모님과 관계 회복을 하기 위해 바닷가를 찾아간 건 맞으나 사람이 없는 한적한 곳으로 장소를 정했고, 시부모님이 먼 길을 가시느라 많이 피곤하셨는지 잠깐 눈을 붙일 때 비탈길에 기어를 중립에 넣고 차에서 내린 다음 뒤에서 차를 살짝 밀어 바다에 빠지게끔 만들었다며, 시부모님께서 차에서 탈출을 하려 했는데 문 밖에서만 차 문을 열게끔 만들어 놓은 바람에 뒷좌석에서 문을 열지 못해 차량이 완전 침수가 됐을 때 그때 앞문을 열고 탈출할 수 있었다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또 날이 어두워지는 시간을 맞춰서 바다에 도착했을 때라 구조대가 왔을 때는 이미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어두워진 상태였고, 시부모님께서는 평소에도 수영을 즐겨 하셨기 때문에 다행히 몸을 숨긴 채 탈출을 할 수 있었다며 그때의 상황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아주버님의 행동을 알게 된 이후 사람을 시켜 뒷조사를 한 결과 형님과 아주버님이 조용한 곳에서 따로 대화를 주고받으며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의논하면서 한편으로는 시부모님에게 저지른 행동에 대해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시부모님이 세상 떠난 모습으로 발견이 되었어야 했는데 실종이 돼서 형님은 발 뻗고 잠 한숨 못 자고 있었다는 대화 내용의 녹음을 들려주셨네요. 삽시간에 상황은 반전되어 형님네에는 계획적인 범행으로 결국 구치소에 수감이 될 수밖에 없었네요. 그날 이후 저희 가족은 아직까지 그때의 충격적인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정상적인 생활을 해야 하는데 시부모님이 정신적으로 많이 힘드신 것 같네요. 이 일이 있게 되면서 형님네와는 두 번 다시 엮이지 않으려 하시겠지만 몇 년 뒤 출소를 하게 되면 또다시 어떤 식으로 나올지 그것도 참 답답하기만 합니다. 시부모님은 지금 하시는 사업을 정리하시고 저희 부부와 다른 지역에서 새롭게 다시 시작하려고 계획하고 계신 중이세요. 앞으로 좋은 날만 있었으면 좋겠고 그 사람들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길 바랄 뿐입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오늘 하루 행복하시고 언제나 가정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양평에 살고 있는 42살 여자입니다. 요 몇 달간 정신없이 움직이느라 시간 가는 줄 모른 채 살아왔었는데요. 이제야 숨 좀 돌릴 수 있을 정도의 여유가 생겨 여러분들께 제가 겪어온 삶을 풀어보려 합니다. 10년 전에 남편을 알게 돼서 결혼까지 하게 되었고 저희 부부가 어렵게 이어진 만큼 정말 열심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초혼이었지만 남편은 재혼이었거든요. 그리고 남자아이가 하나 있었는데 몸이 아픈 아이였어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이 심각하게 반대를 하셨죠. 이혼남과 결혼하는 것도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셨는데 장애가 있는 아이까지 딸려 있으니 남편은 좋게 봐줬지만 제 삶이 힘들어지는 걸 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더 이상의 인연을 만들지 않았으면 한다고 부탁까지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부모님께 결혼하겠다는 말을 꺼내기 전부터 아이와의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어서 크게 문제 삼지 않았었어요. 그리고 모든 걸 감수할 정도로 남편을 사랑하고 있었죠. 결국 오랜 시간 설득 끝에 부모님은 결혼을 허락해 주셨고
제가 잘 살아가길 바라셨네요. 남편의 전처는 아이한테 문제가 있다는 걸 알게 된 이후 태어난 아이를 불쌍하게 여기기보다 되려 육아를 포기한 채 밖으로 떠돌다가 결국 이혼까지 이어지게 되었다고 하네요. 이런 딱한 사정이 제 마음을 더 아프게 했던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은 남편을 선택한 저를 이상하게 생각하실지 모르시겠지만 남편을 진심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걸 감수할 수 있을 정도로 저는 마음에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제가 며느리로 들어온 이후 시댁 식구들은 저를 정말 잘 대해주셨고 무난한 결혼 생활을 이어나갔습니다. 시댁 식구들도 아이를 돌봐주는데 두 손 놓지 않고 도와줬기 때문에 크게 무리될 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시댁 식구들은 조금씩 저에게 많은 걸 바라셨어요. 당연히 아이가 저와 제일 많이 붙어 있는 시간이 많으니 서로가 적응이 된 만큼 시댁 식구들의 소홀함은 그럴 수도 있을 거라 생각했었는데 제가 급한 볼일이 있어서 아이 돌보는 걸 부탁하려 해도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의도적으로 피하려는 시집 식구들의 행동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자 남편도 어느 정도 눈치를 채고 있었는지 주말에 시댁 식구들과 한자리에 모여 식사를 하면서 남편이 먼저 대화를 이어나갔습니다. 동생들은 그렇다 쳐도 엄마는 은혁이를 돌봐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이렇게 된 게 누구 때문인지 잘 아시죠? 걔가 집을 뛰쳐나간 게 내 탓이라는 거니? 솔직히 은혁이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지만 않았어도 이런 일은 없었겠지. 엄마가 이어주신 거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이런 일도 없었겠죠. 책임이 있으신 만큼 은혁이 돌보는 건 도와주세요. 이 사람은 저 하나 보고 저희 집에 들어왔는데 이런 일로 제가 목소리 높여야 되겠어요? 너희들도 엄마랑 똑같이 행동하려 하지 말고 서로 조금씩 배려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어? 맨날 입으로만 가족이라고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도와줘봐. 너희들도 그렇고 엄마도 전부 다 내가 벌고 있는 돈으로 생활하고 있잖아요.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도와줘야 할 땐 적극적으로 나서주세요. 은혁이 보는 게 쉬운 줄 알아? 얼마나 힘든데. 제가 좀 컸다고 이제 통제가 안 된다고. 오죽하면 우리가 피하려 하겠어? 이거 봐봐. 은혁이가 전부 다 이렇게 만든 거야.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으면 물어뜯고 머리채 잡고 핥히고 난리도 아니야. 우리도 최선을 다해주지만 정말 쉽지 않다고. 세훈이가 오빠 부인이 됐으면 이제 전적으로 혼자서 돌봐야 된다고 생각해.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얼마나 귀찮고 힘든지 알아? 엄마 연세도 있으신데 오빠가 이해해줘야지. 그래서 이제 하기 싫다는 거야? 그럼 나도 어쩔 수 없을 것 같네. 앞으로 생활비는 일절 없을 테니까 네가 밖에 나가서 벌어먹고 살아. 그래야 형평성이 맞지. 네가 한 달에 쓰는 돈이 얼마인지 알기나 해? 남들 밖에서 뼈 빠지게 일하고 받는 평균 월급보다 더 많이 쓰고 있잖아. 엄마도 사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물 쓰듯이 쓰면서 잠깐씩 돌봐주는 게 그렇게 하기 싫으면 카드 다 막아버리고 땡전 한 푼 드리지 않을 테니 잘 생각해보고 판단하세요. 누가 더 이렇게 많겠어요? 그럼 그냥 같이 살던지. 너희 집까지 왔다 갔다 하는 게 얼마나 불편한지 아니? 돈도 많이 벌면서 따로 살 필요가 뭐가 있어? 우리 가족 전부 함께 살 수 있는 주택 하나 지으면 상황에 맞게 대처를 할 수 있잖아. 세아가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처음 남편과 결혼을 하기 위해 인사드리러 갔을 때 시모는 아이 돌보는 걸 부담 주지 않겠다며 최대한 설득시켜 결혼까지 이어질 수 있게 만들어 놓고 불과 몇 달 만에 시댁 식구들의 변한 태도에 저도 많이 당황스러웠었죠.
하지만 그것도 오래가지 못했어요. 시댁 식구들은 남편이 사업으로 버는 돈으로 생활비를 쓰고 있어서 부족함 없이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돈줄을 끊겠다는 남편의 한마디에 시댁 식구들은 꼬리를 내리고 말았습니다. 당연히 제가 아이한테 새엄마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건 당연하지만 급한 볼일이 있어서 도와달라고 부탁을 하려면 꼭 다른 이유를 대셨어요. 그렇게 되니 저도 기분이 좋지는 않았었죠. 남편의 아들은 정신질환 장애가 있어서 다른 애들과는 많이 달랐어요. 그래서 어린이집 보내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워낙 사고를 많이 쳐서 함께 생활하는 게 어린이집 선생님들 또한 두 손 두 발 드셨고 갑작스런 돌발 행동이 아이들에게까지 안 좋은 영향을 주게 되자 어린이집에서 거부하는 상황까지 이어지게 되었네요. 그렇게 되다 보니 결국 집에서 아이를 돌봐야만 했고 제가 희생해야 될 부분도 더욱더 많아졌었죠. 당연히 함께 있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아이를 돌보는 건 정말 쉽지 않았어요. 도저히 알 수 없는 성격인 만큼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어야 사고를 대비할 수 있었습니다. 남편과 연애할 때 잠깐씩 얼굴 보는 거와 다르게 결혼 생활은 너무나 달랐고 상당한 시간이 필요했었어요. 그렇게 서로 잘 맞춰가면서 남편이 중간 역할도 잘해준 덕분에 시댁 식구들은 지속적으로 저에게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활이 반복되자 쌓이는 불만들은 점점 커지게 되었고 시모의 감정은 터지고 말았네요. 내가 저번에도 얘기했었지만 함께 모여 사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라니까. 이거 너무 불편해서 생활을 못하겠다. 잠깐 은혁이 돌봐주기 위해 버스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고 있니? 매번 이런 식이니까 당연히 스트레스가 뒤따라 오는 거잖아. 말 나온 김에 서둘러 모두가 함께 모여서 살 수 있는 집을 좀 구하던지 건물을 올리든지 하면 좋겠는데. 저도 이 사람이랑 얘기 안 해본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하는 일도 바쁜데 함께 살면 더 많은 일을 시키실 수도 있잖아요. 서로 도와가면서 하는 거지. 세아가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함께 지내는 게 모두에게 이득이 되지 않겠어? 우리가 언제까지 세언니 스케줄에 맞춰서 움직일 수는 없는 거잖아. 저희도 생활이 있는데 정말 많이 희생하고 있는 거라고요. 말 나온 김에 여기서 결정해 줬으면 좋겠어요. 은혁이를 위해서라도 모두가 함께 지내는 게 불화를 만들지 않고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요. 이대로 시간만 끌면 서로 안 좋은 감정만 쌓일 것 같아요. 최대한 좋은 방향으로 해결 방법을 찾기 위해 한참 동안 진지하게 의논을 하면서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쪽으로 결정을 하게 되었네요. 남편은 모두가 함께 지낼 수 있는 주택을 만들어 저희 모두 한 집에서 살 수 있었습니다. 확실히 좋았던 건 그동안 불편했던 것들이 해소가 되었다는 거였어요. 그렇게 모두가 스트레스 받지 않고 서로가 상황에 맞게 조율하면서 지내던 어느 날, 은혁이가 자고 있을 때 저를 방으로 따로 부르셨어요. 분위기를 봤을 때 기분이 좋아 보이지 않으셨고, 제가 자리에 앉자마자 시모가 그동안 저를 봐오면서 마음에 들지 않았던 점들에 대해 털어놓기 시작하셨습니다. 네가 우리 집 식구가 된 지 꽤 오랜 시간이 흘렀는데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행동할 거니? 이쯤 되면 눈치껏 행동해야지. 내 아들이 없을 땐 네가 집안일을 전적으로 매달려서 해줘야 하지 않겠니? 내가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살아야 되겠어? 나이도 있는데 며느리한테 대접을 받기는커녕 집안에서 가정부 역할을 하고 있으니
내 속이 안 뒤집어지겠니? 앞으로 네가 집에 있을 때는 은혁이도 돌보면서 집안일까지 전부 다 했으면 한다. 나도 이제 힘들어서 못해 먹겠어. 어머님이 고생하시는 거 저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최대한 저를 배려해 주시려는 건 알겠는데요. 저도 몸이 하나뿐이라 여기까지가 제 한계예요. 어머님도 잘 아시겠지만 요즘 들어 은혁이가 점점 더 제멋대로 행동해서 옆에서 돌봐주는 것도 많이 힘들잖아요. 그런 와중에 틈만 나면 청소하고 식사 준비에 빨래까지 제가 전적으로 하고 있어요. 제가 잠깐 쉴 수 있는 건 그이가 집에 들어와서 은혁이 봐줄 때 그때 잠깐 앉을 수 있는 시간이 생기는 거고요. 그런데 어머님께서 저에게 뭘 더 바라시는지 모르겠어요. 아예 손을 놓으시겠다는 건가요? 내 말을 이제야 이해한 거니? 나는 이제 손을 놓겠다는 거야. 그게 잘못된 건 아니잖아? 며느리로 들어왔으면 발에 불이 나도록 뛰어다니는 건 당연한 거지. 네가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애 보면서 집안일 하는 건데 전부 달라붙을 필요 없잖아. 어머님, 그럼 뭐하러 함께 살자고 하신 거예요? 그때랑 지금이랑 말이 바뀌시면 어떡해요? 제가 이렇게 살려고 그이랑 결혼한 건 아니잖아요? 이런 식의 대우는 부당하다고 생각돼요. 저 혼자 모든 걸 감당할 수 없으니까 어머님이랑 아가씨들이 도와주실 수 있는 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저도 버틸 수 있을 것 같네요. 지금 제 모습을 잘 봐보세요. 여자이기를 포기한 사람처럼 살고 있잖아요. 이런 대화 나눌 시간에 집안일 하나라도 더 했을 것 같네요. 어머님이 힘드시다고 하셨으니까 청소기만 돌려주세요. 저는 밀린 빨래하러 가봐야 하거든요.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 보겠습니다. 너 지금 나한테 명령한 거니? 나보고 청소기를 돌리라고? 방금 내가 한 말 못 들었어? 앞으로 너 혼자 다 하라고 했잖아. 그동안 결혼 생활을 하면서 시모를 봤을 때 어느 정도 성격이 있으신 건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저를 막대하실 줄은 상상도 못했었어요. 그동안 저에 대한 불만들을 입 밖으로 꺼내고 싶어 하셨지만 남편 때문에 참고 있었던 것 뿐이었네요. 시모의 진심을 듣게 된 저는 너무 큰 실망을 하게 되었고 소리치며 화를 내시는 모습은 제가 알던 시모가 아니었습니다. 집안이 떠나갈 정도로 목소리를 높이시는 바람에 은혁이가 잠에서 깨게 되면서 상황은 마무리가 되었지만 제 머릿속은 복잡해지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하면 한 집에서 사는 동안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지 그게 제일 걱정이었습니다. 남편 하나 보고 모든 걸 희생하고 있는 저를 막대하신 시모가 너무 원망스러워 저 또한 서운함이 쌓이게 되었네요. 시모는 밖에서 볼일을 보고 들어온 아가씨들한테 좀 전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 불만을 털어놓으면서 저에 대한 시선은 안 좋게 바뀌게 되었고 시댁 식구들은 남편이 있을 때와 없을 때의 변화는 감당하기가 힘들 만큼 저를 괴롭게 만들었어요. 한 공간에서 살다 보니 부딪히는 경우가 많아 지속적으로 마찰이 생겨서 결국 남편에게 시모와 아가씨들과의 갈등을 털어놨어요. 남편은 침착하게 제 말을 들어주었고 모두를 한자리에 모았습니다. 그리고 시모와 아가씨들의 불만들도 들어보게 되었죠. 설마 우리 보고 평생 동안 은혁이를 돌보라는 건 아니지? 그리고 집안일이야. 당연히 언니가 하는 건데 뭐가 문제인데? 그래, 나는 이 집안의 제일 큰 어른이고 나이도 먹을 만큼 먹었는데 대우도 못 받고 사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니? 함께 지내는 동안 오히려 내 생활이 없어져서 요즘 스트레스가 아주 크게 탈했다. 이러다 내가 먼저 알아놓을 것 같다고.
그래서 다들 원하는 게 뭔데? 너희들도 그렇고 엄마도 이제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겠다는 거네요. 왜 또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야? 누가 그렇게까지 손을 놓고 있겠대? 그게 아니라 이제 비중을 줄이겠다는 거지. 그게 그거잖아요. 너희들도 엄마랑 같은 생각인 거지? 이 사람 혼자 뼈 빠지게 고생하는 건 생각 안 하고 자신이 힘든 것만 불만을 늘어놓고 있는 게 가족이 맞는 거야? 내가 이 집 지을 때 엄마랑 너희들한테 뭐라고 그랬어? 신중하게 결정한 만큼 전보다 더 많은 배려를 해줘야 한다고 분명 얘기했었는데 그때는 걱정하지 말라고 하더니만 이제는 이렇게 살기 싫다는 거지? 그럼 다 때려치우면 되겠네. 본인들이 누리는 건 생각도 안 하고 배만 불러서 이제는 하기 싫다? 그럼 인연 끊으면 되겠어. 나도 이런 분위기 만들고 싶지 않은데 이렇게 살 바엔 차라리 각자 흩어져서 사는 게 오히려 현명할 것 같네. 명절 때도 이 사람만 일 시키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동생이라는 것들이 만들어 놓은 거 주워 먹기만 할 줄 알지. 하나도 도우려하지 않고 내가 움직일 때만 눈치 보면서 하는 척하는 거 내가 모를 거라 생각했어? 지금 상황 파악이 전혀 안 되는 것 같은데 이 사람이 나랑 헤어지겠다고 하면 그때 누가 제일 많이 피해를 볼 것 같아? 우리 가족이 제일 많이 힘들어진다고. 엄마는 은혁이 감당되시겠어요? 너희들도 지금 누구 때문에 밖에서 마음 편히 볼일 볼 수 있는지 잘 좀 생각해봐. 남편이 화를 내면서 큰 소리 치자 시모와 아가씨들은 한마디도 하지 못한 채 시선을 회피하고 있었네요. 결국 시댁 식구들은 본전도 찾지 못한 채 각자 방으로 들어가 버렸고 더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그날 이후 남편이 분담해준 대로 집안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인연을 끊을 거라는 충격적 말은 시댁 식구들에게 가혹할 정도로 심한 말이었어요. 금전적인 지원이 전부 끊긴다는 건 고생을 사서 해야 된다는 거였죠. 밖에서 일을 하기 싫은 아가씨들은 더 이상 불만을 표출하지 않고 묵묵히 시키는 대로 움직였어요. 시모 또한 더는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죠. 하지만 시댁 식구들과의 관계는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서로 웃으면서 지낼 수 있는 사이로 발전하지는 못했었어요. 시집 식구들은 억지로 살고 있는 거였죠. 저도 힘든 건 마찬가지였지만 그렇다고 똑같이 행동할 수는 없기 때문에 언제나 활기차고 적극적인 모습으로 행동하면서 시집 식구들에게 살갑게 다가가려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주어진 환경에서 열심히 살아가던 도중 시모가 전화 한 통을 받았는데 핸드폰을 떨어뜨렸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어요. 초점을 잃어버린 얼굴로 넋이 나가 있자 핸드폰을 들어 수화기에서 들려오는 남자분의 목소리를 들으며 무슨 이유 때문에 전화를 했는지 다시 물어본 순간 저 또한 믿을 수 없는 말을 전달받게 되면서 충격에 헤어나오질 못하게 되었네요. 남편이 퇴근을 하고 집으로 돌아오던 도중 중앙선을 침범한 음주운전 차량과 정면 충돌이 이루어졌고 사고 현장에서 남편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었네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이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데 주저앉아 오열을 하고 계신 시모가 저에게 다가오시더니 갑자기 제 머리채를 잡으며 난리를 치기 시작하셨어요. 저 때문에 세상을 떠난 거라고 모든 걸 제 탓으로 돌리고 있었습니다. 남편을 잃은 충격이 너무나 컸는지 시모의 말이 제 귀에 잘 들어오지 않았고 머리채를 잡히고 있는데도 아무런 느낌도 들지 않았습니다. 한순간에 집안의 가장이 무너지게 되었고 원하지 않는 장례식을 치러야만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부터 시작이 되었네요. 장례를 끝내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걱정을 하고 있는데 저희 부모님이 찾아오셨어요. 아무래도 저 혼자 남겨진 게 계속 마음에 걸리셨는지 대화를 하시려고 온 것 같았습니다. 김서방이 세상을 떠났으니 제 딸이 더 이상 이 집안에 남아있을 이유가 없을 것 같아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내 아들이 없으니 이제 그만 관계를 끊겠다는 건가요? 저희가 받은 상처는 전혀 생각하지 않으시는군요. 제 딸이 그동안 힘든 생활을 이어나갔다는 거 잘 알고 있어요. 김서방이 없는데 이 집에 남아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은혁이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 제 딸을 붙잡으시려는 건가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아이를 제 딸이 인생을 바치면서까지 옆에 있어줄 필요는 없잖아요. 우리 집안과의 관계는 딱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길게 대화하고 싶지 않으니 이제 그만 놓아주시죠. 아직 마음의 준비도 되어 있지 않은데 갑자기 이런 식으로 나오시면 저희도 많이 당황스럽죠. 일단 며느리와 따로 대화 좀 할 테니까 그만 돌아가 주셨으면 좋겠네요. 저희도 그렇고 은혁이도 갑자기 며느리가 떠나가면 앞으로 어떻게 버티겠어요? 그건 사부인이 알아서 하실 문제죠. 저희 집안과는 더는 상관이 없을 것 같네요. 너도 이제 어서 짐 싸. 집으로 돌아가야지. 시모는 저를 보내줄 수 없다면서 엄마와 쉬지 않고 대화를 주고받았습니다. 결국 시모가 끈질기게 저와 둘만의 시간을 만들고 싶다며 따로 방으로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 저에게 간절히 부탁하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시모도 하나뿐인 아들이 갑자기 세상을 떠난 거 너무 마음이 아프다며 천천히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저도 은혁이와 함께 보낸 시간이 적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런 감정 없이 등을 돌리고 인연을 끊는다는 건 저로서도 쉬운 결정은 아니었어요. 은혁이를 진심으로 내 아들처럼 키웠기 때문에 많은 정이 들었었죠. 그래서 조금 더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고 시댁에 찾아온 저희 부모님께 최대한 빨리 정리하고 돌아가겠다고 좋게 설득시킨 뒤에 돌려보냈습니다. 시댁 집안에 남아있는 남편과 함께 했던 모든 것들을 정리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잠 한숨 못 자고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저를 거실로 부르셨고 아가씨들도 한자리에 모여서 심각한 표정으로 대화를 이어나가기 시작했네요. 내 아들이 세상을 떠났으니 아무래도 재산 문제가 제일 큰 일일 텐데 네가 법적으로 배우자로 등록되어 있는 만큼 너한테 내 아들 재산의 절반이 넘어가겠지만 나는 그걸 받아들일 수 없을 것 같다. 고생은 내 아들이 했는데 왜 너는 힘 하나 들이지 않고 그 많은 돈을 가져가야만 하는 거지? 앞으로 우리 먹고 살기에도 막막할 텐데 너는 입이 하나지만 우리는 입이 몇 개니? 훨씬 많잖아. 너는 은혁이를 아들처럼 생각한다며. 그럼 네가 평생 끼고 살거라. 그럼 내가 너한테 들어가는 재산 건들지 않으마. 그리고 우리 집에서 생활해야 된다. 어찌됐든 우리 집 며느리로 들어왔으면 이 집에서 뼈를 묻어야 하지 않겠니? 그렇게 하기 싫다면 너한테 넘겨줄 재산 전부 다 토해내고 은혁이만 데려가는 걸로 해라. 어머님, 그건 너무 억지잖아요. 한마디로 그냥 이 집에서 어머님 수발 들면서 살라는 말인데 제가 지금 상황에서 왜 그렇게 해야 되죠? 왜 제 입장은 한 번도 생각해주지 않는 거예요? 저한테 부탁을 하셔도 모자랄 판에 억지를 부리시면 되겠어요? 시모는 무조건 시댁에서 살길 원했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났으니 모든 집안 잡일은 저에게 시키려는 게 눈에 훤히 보였습니다.
결국 조금도 조율되지 않고 서로 목소리만 높아지자 시몬은 저와 은혁이가 필요 없다며 저에게 한 푼의 재산도 넘겨주지 않을 거라고 멱살을 잡은 채 문 밖으로 끌고 가기 시작했어요. 은혁이는 제가 시모에게 끌려가는 모습을 보고 무슨 상황인지 알지도 못한 채 뒤따라오고 있었네요. 아가씨들도 합세에서는 저를 뒷산 야산에 내버렸고 추운 겨울날 신발 하나 신지 못하고 쫓겨나 버리게 되었습니다. 무슨 짓이냐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자 저보고 재산 한 푼 줄 수 없다며 은혁이와 함께 남편의 뒤를 따라가라는 충격적인 말을 꺼낸 뒤 아가씨들과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결국 시모는 남편의 재산이 저에게 넘어가는 걸 보고 싶지 않아 눈이 수북이 쌓인 야산으로 저와 은혁이를 끌고 온 거였어요. 그동안 제가 했던 행동들에 대해 시댁 식구들은 조금도 고마워한 적이 없었던 거였네요. 일단 살고 봐야 할 것 같아 추위에 떨고 있는 아들과 함께 산에서 내려와 지나가는 차량에게 도움을 청한 뒤 경찰서로 향했어요. 저와 아들에게 했던 행동은 용서받지 못할 짓이었고 시집 식구들이 원하는 대로 두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경찰서에 도착을 한 뒤에 일단 저희 부모님과 연락을 취한 다음 곧바로 시댁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저희도 어느 정도 법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것 같아 일단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시댁 식구들이 저한테 했던 행동들에 대해 분노하셨고 도저히 용서해 줄 수 없는 행동이라고 분을 삭히지 못하셨어요. 결국 다음날 아침에 부모님은 저와 은혁이를 데리고 시댁으로 다시 향했습니다. 엄마는 이성을 잃은 아빠가 안 좋은 행동을 할까봐 불안하셨는지 경찰에 신고를 한 뒤에 시댁으로 와주길 경찰들에게 부탁을 하셨네요. 그렇게 시댁에 도착한 뒤 아빠는 동네가 떠나갈 정도로 문을 두드리셨는데 아무도 문 밖으로 나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때마침 경찰들도 전날에 있던 상황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조사를 하기 위해 시댁 식구들을 불렀습니다. 집안에 불이 켜져 있고 누가 봐도 집안에 있는 걸 아는데 아무도 나오려 하지 않았어요. 제가 다시 들어올까봐 비밀번호까지 바꿔놔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었죠. 이 집은 저에게도 권리가 있기 때문에 열쇠공을 불러 강제로 문을 열은 뒤 집안에 들어서자마자 충격적인 광경이 눈앞에 펼쳐지게 되었네요. 시댁 식구들이 전부 거품을 물고 쓰러져 있었고 경찰은 급하게 119에 신고를 한 뒤 창문을 전부 다 활짝 열었습니다. 저희는 영문도 모른 채 쓰러져 있는 시댁 식구들을 보면서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데 경찰이 일산화탄소에 중독된 것 같다는 충격적인 말을 꺼내셨네요. 잠시 뒤 구조대가 도착해서 응급조치를 시도했지만 이미 아가씨들은 세상을 떠난 상태였고 시모는 겨우 숨이 붙어 있었지만 깨어나진 못하고 있었네요. 단 하루 사이에 엄청난 일이 펼쳐져서 저희 가족도 많이 당황스러웠었죠. 결국 아가씨들은 장례를 치러야만 했고 시모는 중환자실에서 숨만 붙어 있는 상태로 누워만 있는 상태였네요. 국가수에서 감식 결과 붉은색 반점들이 팔과 얼굴 쪽에 뜨문뜨문 흔적이 발견되었고 보일러 배관에 문제가 생긴 걸 추가적으로 확인하게 되면서 일산화탄소 중독이 확실하다는 판결이 나오게 되었어요. 그렇게 시모는 깨어나지 못한 채 식물인간 상태로 병원에 한참 동안 누워있다가 몇 달 전에 결국 뇌사 상태에 빠지게 되었고 세상을 떠나게 되는 안타까운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네요. 그렇게 시모도 장례를 치른 뒤 보내드렸지만 한편으로는 씁쓸하네요.